마케팅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리그. 오늘도 센스 있게 마빅입니다. 7회. 네? 네, 5, 6, 7. 예. 7회. 네, 맞네요. 7회. 예. 아우, 이게 벌써 7회예요? 와. 네, 럭키 7. 네, 3월 3주차. 예, 3월 3주차 7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현원자님의 중남미 1분 토크. 네. 네,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네. 네. 마지막일 수도 있고 뭐 네. 중간중간 튀어나올 수도 있고 네. 에피소드가 네. 좀 챙겨놨어요. 네. 오늘 에피소드. 오늘도 제가 그 커피를 타왔잖아요. 네. 네. 아, 이게 게이샤 커피라고 하는 게이샤. 거예요. 어우, 너무 맛있어요. 네, 그렇죠. 게이샤 커피를가 한 먹으면 그 꿀 맛하고 초콜릿 맛하고 그다음에 꽃향기가 좀 나 세 가지를 동시에. 네. 사실 좀 향이 좀 약간 센 것 같기도 하는 보이차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보이차? 커피차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이제 이게 원래는 보케테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그 파나마의 거의 산악지대 위에 이제 코스타리카 바로 밑에 네. 파나마 적경 구역에서 거기가 되게 그 산맥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네. 거기가 좀 높은 지대에 있어요. 커피 나무가 자라기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네. 이 게이샤 품종의 커피 나무는 좀 얘가 좀 길고 저도 이제 가서 직접 가가지고 그 커피 팜 가가지고 막 네. 그 열매 따고 먹어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커피 품종에 비해서 조금 열매가 좀 덜 열리고 그 재배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요. 네. 그래서 일단 수확하기가 조금 다른 커피보다는 좀 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이 좀 적고. 네. 근데 얘가 갑자기 조명받은 이유가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커피 거기다 그 오디션 같은 거를 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했을 때 갑자기 어느 해 게이샤 커피가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커피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있던 많은 이제 커피 품종 브랜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브랜드를 다 제끼고 와우. 게이샤 커피가 이제 1등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팜에 이제 투어 갔을 때 이제 거기서도 봤는데 네. 15년, 16년에 그 기준이 되는 그 커피 그 거래되는 거래 금액이 거의 한 3배 정도 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양이 또 많지가 않아서 이게 구하기도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도 한 9,000원에 9달러에 팔고 9달러. 우리나라도 제가 듣기로는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귀한 커피를. 그래서 오늘 이 스튜디오에 게이샤 커피의 향이 아주 가득 차서 오늘 예. 네. 방송이 게이샤, 원활하게 될 수 게이샤입니다. 있도록. 예. 네. 근데 이 게이샤 뜻이 네. 약간 그 일본 네, 맞아요. 게이샤 약간 있잖아요. 예. 근데 원래 뜻은 원래 그 나무가 커피 나무가 게이샤래요. 네. 커피 나무 이름이 게이샤. 나무 이름이 네. 게이샤고. 근데 이제 일본 그 게이샤랑 좀 비슷해서 그들도 그냥 뭐 냅두려 두고 있대요. 어차피 유명한 단어기도 하고 많이 네. 퍼지면 좋으니까. 근데 뭔가 연산작용이 조금 일어나는 게 뭔가 약간 어쨌든 이국적인데 갑자기 일본이 떠오르면서 일본의 뭔가 트렌드하거나 전통적인 느낌 그런 게 넘어왔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남미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는 남미의 뭔가 그런 좀 느낌 문화가 느껴지는. 네, 우리 마음에 지금 중남미의 향기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30시간을 그 공수해서 온 커피. 네. 이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아무튼 네. 오늘 계속 글로벌 얘기입니다. 예, 네. 3회차 내내. 와우. 오늘도 안태양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감기가 3주차. 네, 그놈의 감기랑 연애를. 네. 감기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네, 그렇죠. 예, 예, 감기가 원래 일주 이상 진행되고 있으면 필리핀에서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콜록콜록 안 그러셨어요. 그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회차인데요.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뭐 마케팅적으로는 시장 수요를 예측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과연 오늘은 몇 인분 팔릴 거라는 예측이나 예, 그리고 오늘 만약에 100인분을 이제 준비해 간다면 한 110인분이나 120인분 약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신 적이
그 시장 수요나 예측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장을 여러 개 오픈을 하고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장사였기 때문에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물량과 캐시가 다 맞췄어야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뭐가 많이 나가고 뭐가 적게 나가는지를 다 예. 비교 분석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남아 시장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샐러리를 2번 받아요. 그러니까 2번으로 나눠서 쪼개서 15일, 30일 이렇게 받거든요. 와, 좋다. 네. 그래서 이렇게 15일, 30일로 쪼개서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빨간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고 그것마다 조금씩 유동적으로 이제 네. 그게 틀리기 때문에 뭐 비 오는 날 뭐가 많이 나가고 뭐 샐러리 데이는 뭐가 많이 나가고 뭐가 많이 나가는지를 저희가 다 엑셀 작업을 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매량까지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평균치를 딱 고민을 했는데 네. 이런 그래서 이제 뭐 비가 온다고 뭐 일기예보에서 그러면 뭐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왜 비 온다고 덜 팔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비 와도 잘 되는 집은 되게 잘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예 평균치를 낸 다음에 이거 그냥 다 파는 걸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평균치나 토탈은 갖고 있었죠. 예. 네. 평균적으로 한 몇 인분씩 팔렸었어? 떡볶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는 게 이제 80인분에서 100인분을 기본으로 팔았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것만 팔았던 게 아니라 불고기덮밥, 잡채 뭐 이런 것도 팔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불고기덮밥이랑 제육덮밥이 2개가 있었기 때문에 네. 50개 뭐 이렇게 팔았고 잡채 뭐 8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예 저희가 처음부터 셋업을 다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이 잡았어요. 그렇구나. 그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야 이제 뭐 그 평균치를 낸다든지 네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 분석 같은 네. 걸 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량이 좀 쌓이면 그런 것들 가늠이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1년 가봐야 돼요. 1년? 네. 아, 1년 사계절.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네. 우기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기 시즌이랑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굉장히 11월부터 시작이에요. 아. 네, 11월,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맥스로 2월까지 잡거나 아니면 10월부터 시작하고 1월까지 잡거나 거의 네. 한 3, 4개월을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잡고요. 6, 7, 8, 9 이 정도를 이제 우기 시즌으로 잡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에 뭐 3, 4, 5 이쯤을 이제 그 입학 시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 저희가 한 어느 정도의 대략적으로 1년을 지나 보면 아 1월, 2월, 3월에는 어느 정도 평균치 매출이 나오겠다. 네. 12월에 저희가 12월에 실수했던 것 중에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한 120분 정도를 준비했는데 한 3시간 만에 그걸 다 팔아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와. 퇴근해야겠네. 근데 이제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조금 예측만 더 잘했었으면 네. 그렇다고 저희가 당장 택시 타고 다시 가가지고 자료를 그러니까.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거를 좀 준비를 좀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다 비교 분석을 하는데 1년 정도 1년 정도 데이터만 쌓여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한국의 이제 외식 산업이나 푸드 시장을 네네. 보셨을 네네. 때 기존에 20대 때 필리핀으로 달려갔었던 그때와 네.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엄청 많이 달라요. 네. 아, 우리나라 빨라. 네. 아, 많이 달라요. 네, 그거 했을 때 좀 느낌이나 여러 가지 평들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네. 우선 솔직히 거의 9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제일 놀랐던 건 네. 3층까지 레스토랑이 있다는 거. 그게 왜요? 1층, 2층,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층이나 3층에는 레스토랑이 많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권리금이 없는데 손님이 거기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난 전혀 전혀 그걸 생각 못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알 거의 수 없었던. 지하부터 건물이 거의 그치, 대부분 그치, 다 그치. 레스토랑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고 네.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레스토랑들이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엄청 많아졌는데 개인 브랜드도 엄청 많아졌고 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지속하는 패턴이 짧고 네. 너무 많이 짧아지. 네. 주기 자체가. 네. 근데 제일 놀라운 건 정말 빌딩마다 그냥 지나가면
모든 빌딩이 다 대부분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다 먹기만 하고.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한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도쿄만 가봐도 돈가스 집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까츠 집이 있으면 네. 옆에 덮밥집이 있고 그다음에 유명한 커피집이 있고 네. 옆에 뭐 케이크집이 그렇게 약간 하나의 세트 코스로 이렇게 쫙 네네. 몰리는데 한국은 덮밥이 유명한 모든 그 길이 다 덮밥집이잖아요. 맞아요. 예, 예. 어떠셨어요? 너무 저는 좀 놀라웠어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게 TV에 갑자기 뭐가 나왔어. 네. 유명하다고 했어. 그럼 순간 라면집으로 다 라면. 네. 그리고 갑자기 빵이 뭐가 유명해? 다 빵집. 뭐 이런 건. 근데 저는 스스로 생각이 들고 이걸 다 채울 수 있을까? 맞아요. 과연 그 손님들이 다 거기 이 수요를 다 이만큼의 손님들이 정말 1층 지하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다 채울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퀘스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테이블이 몇 바퀴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그런 거기 이제 주인분들도 이제 자기가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거랑 6개월을 한국 살면서 놀라웠던 게 6개월도 못 버티는 레스토랑들이 너무 많고요. 그렇죠. 인형 뽑기 집으로 가는 집이 너무 많아서 불법인데도 굉장히 저는 문화적인 좀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통닭집이었는데 5개월 후에 인형 뽑기 집이 된다거나 정말 진짜 인형 뽑기집 정말 1층에 생겼더라고. 인형 뽑기가 이게 지금 이렇게 열풍을 부는 이유가 어떤 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돈으로 뭔가 큰 만족을 얻다 보니까 연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두운 면이 인형 뽑기는 그거랑 조금 다른 게 이제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을 물어보면 인형 뽑기가요 인테리어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 자판기만 들어가면 되니까. 자판기만 들어가는데 자판기는 렌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임대차 계약서상 뭐 1년 2년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치킨집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아. 근데 치킨집은 혼자 할 수도 없거든요. 튀기는 분도 있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4명 5명 있으니까. 근데 인형 뽑기집은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정말 단 한 명도 사람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판기를 들고 뭐 튀는 사람이 없어요. 좀 번외 얘기인데 뭐 필요 없으면 편집해도 잘라요. 우리나라 그 인형 뽑기는 너무 야박해. 왜요? 인형만 뽑고서는 뭐 나중에 그만 끝이잖아요. 나 파나마 그 쇼핑몰에 갔는데 파나마도 있어요? 거기도 인형 뽑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할 일 없어갖고 이제 인형 뽑기 했지. 했더니 이제 당연히 안 뽑히겠죠. 거기도 비슷하더라고. 거기도 이렇게 잘 뽑히지 않아. 잡힐 똥말똥하다가 이렇게 똥. 하고 그러고 있는데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옆에 그 거기는 따로 그 사탕 뭐 이런 거 젤리 뭐 이런 걸 뽑을 수 있게 해줘. 그걸 쓱 밀었더니 그거 돼. 하고 나는 돈을 냈지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리워드를 받아서 난 그걸 이렇게 까먹고 다니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와 실패에 대한 보상이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 그 인형 뽑기 너무 야박하더라고. 거기다 우리나라 딱 왔는데 못 뽑혀. 그렇구나. 번외 얘기 좀 굉장히 재밌었어요. 인형 뽑기 업계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 푸드 칼럼니스트 국내에 이제 좀 알려지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식당 그러니까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아이템의 차별화, 뭔가 서비스를 차별한다거나 디스플레이 차별한다라고 하는데. 안티양님이 얘기하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외식업을 하실 분들이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뭐 나는 솔직히 이런 얘기 하고 싶다. 내 경험상 그리고 내가 본 거에 대한 경험상 이런 부분들은 꼭 시장의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꼭 해보시라라고 제안드린다면 첫 번째는 왜 장사가 하고 싶은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나라 경제 사정상 뭐 은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하시는 건 알지만 대부분 이제 은퇴하셔서 은퇴 비용을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장사에 다 쓰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비해 좀 왜 하는지 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재산을 날렸을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내가 이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하고 싶다라고 내가 생각이 들었다 하면 제발 TV나 어디서 나오는 트렌드적인 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이미 TV에 트렌드고 떴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트렌드 이미 늦춰지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예를 들어 라면집이 막 TV에서 막 라면집이 유명하대. 근데 제가 내일 당장 라면집을 차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고 이러다 보면 6개월 금방 가거든요. 그럼 트렌드가 벌써 지나쳐 버린 거예요. 아, 우리나라 너무 빠르죠. 네. 근데 그때 라면집 대박 난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트렌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트렌드는 딱 반박자 빠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반박자 빠르게 가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지금 정말 외식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고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한 뒤에 내가 프랜차이즈에 맞는 사람인가 아니면 개인 브랜드를 차리는 게 맞는 사람인가 이것도 많이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런 트렌드는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저는 좀 닥치는 대로 좀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편인데 우선은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 뭐 라디오, 신문, 강의, 강연, 뭐 수업, 뭐 관련된 건 정말 닥치는 대로 다 읽는 편이에요. 혹시 그러면 그거는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혹시 어둠의 정보들. 네. 흔히 얘기로 요즘 스타트업에서 그 엔젤 클럽에 계신 분들이랑 VC랑 실질적으로 펀드레이징을 구성한 사람들이 정보의 불균형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전 정보를 얻는 거는 엔젤. 맞아. 그걸 통해서 VC들이 이미 수면에 올라 있는 걸 VC들이 캡처해가지고 펀딩 구성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마치 장사도 분명 이미 수면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거 한번 준비해서 쫙 하는 그런 어둠의 정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있죠. 어둠의 정보라고 하기는 약간 이미 수면 아래에 있는 정보들.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 노력 대비 따르는 것 같아요. 시간 노력 대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엔젤 투자자를 당장 오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가 그 필드에서 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한 명씩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외식업도 똑같은데 외식업도 강연도 있고 모임도 있고 공부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얼굴을 익히다 보면 네트워킹이네요. 네트워킹을 하다 보면 이게 한두 명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시간 노력 들인 만큼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축적.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근데 궁금한 것도 하나 있는데 그 아레나를 정하실 때 이제 맞아. 이게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드는 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역할 분배를 다 하고 해야 하는지 좀 그런 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초 이렇게 했는지 배경 그런 거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레나를 하려면 우선 나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객관적이고 되게 이성적으로 저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했죠. 그리고 동생의 장점과 단점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했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 워낙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분석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따로따로 분석해서 그 중에 우리가 동생이 잘하면서 좋아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거를 눈으로 다 보고 비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보면 이렇게 감성적으로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비즈니스는 이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성적인 거에 대한 기준을 두고 그래서 저는 볼 때 0부터 10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말하기다. 그럼 0부터 10 그랬을 때 좋아하는 걸로 치면 뭐 7인데 잘하는 걸로 치면 3인가? 뭐 이런 거를 다 비교 분석해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채용하실 때도 네. 이제 네. 특히 요식업 쪽에 이제 특성들도 네네.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런 특정 네네. 예,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두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또 정체성이랑도 맞물려요. 기업의 정체성과 철학과 본질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거에 맞는 인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원하는 직원들이 네. 활달적인 직원들을 원하냐 아니면 뭐 좀 차분한 직원들을 원하냐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그다음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하는 편인데 뭐 플로우에 있는 리더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차트의 형태를 봤었을 때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리더십이 좀 더 있는 친구를 고른다. 이거를 다 또 제가 그 롤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비교 분석치를 만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로우에서 리더는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예로 제가 이제 한 20-30명의 서버들을 뽑았는데 너무 일을 잘하는 한두 명이 있었어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 친구를 제가 이제 승진을 시켜서 리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일을 너무 못해. 그래서 리더로 올라왔는데. 네, 근데 그때 깨달은 거지. 이 친구는 서버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거였지 리더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리더의 자질이라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 세 가지는 뭐 첫째는 뭐 이제 그 팀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감성적이지 않은 사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솔직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탑 3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성적인 차트를 좀 두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치밀하신 분이네. 치밀하신 분을 오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비즈니스를 진짜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이 그만두거나 싸움이 붙거나 혹은 이제 저한테 말썽을 피우거나 이러면 그 친구들이 되게 미웠어요. 맞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맞아. 근데 이제 제 스승님 멘토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이나 대표나 리더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직원도 제가 뽑은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직원은 어쨌든 그 직원이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이력서를 낸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에 대한 모든 선택과 결정은 제 몫이기 때문에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몫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와. 필리핀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어디서 뽑아요? 어디서 인터넷? 찾아요? 에이전시, 인터넷, 페이스북 되게 여러 방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 잘하는 저는 좀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믿어서 일 잘하는 친구들은 또 일 잘하는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네요. 그래서 에이전시를 통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에이전시는 헤드헌터. 그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맞아. 근데 비즈니스는 좀 인간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친밀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좀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제 이제 K-팝이라는 그 고깃집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는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 정말 아주 저렴한 레스토랑부터 아예 정말 하이엔드 레스토랑까지 다 다녔어요. 와. 그래서 제 눈에 띄는 그런 친구들한테 다 전화번호 주고 다녔어요. 네. 그 성격 좋다고 해도 일을 못하면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는 근데 물론 이것도 있어요. 일을 되게 잘하는데 성격이 너무 못됐다. 그럼 안 쓰진 않지만 이 성격이 못됐다의 기준이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고 이 친구가 기꺼이 마음을 바꿀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찬스를 좀 두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제가 진짜 플로우에서 뛰는 모습들을 다 보면서 이 친구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친구 좀 욕심 있어 보이는 친구들인데 그럼 그런 친구들 다 연락처 다 주고 다녔어요. 와. 그쪽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많이 다르죠. 그죠? 어떤 게 제일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우선은 이제 일과 삶의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이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계속 일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8시간이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손님이 막 밀어 닥쳐. 얘 가면은 나 어떡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 서운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 회사 대표님들이 고생하시는 게 이제 직원 관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8년 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직원 관리도 내가 못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저희 가게 지금 전에 있던 회사에 있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매장을 7개 지금 저희가 돌리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저희 직원들 돈 안 받고도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원래는 8시간 일하고 가야 되는 친구들인데 8시간 지나도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가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8시간을 더 일하고 덜 일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엑스트라 차지 없이도. 네,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페이하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페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돈도 다 필요 없어, 나 집에 갈 거야,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매장 오픈 10분 전에 전화 와서 아파서 못 오겠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갑자기 손님 되게 바쁜데 갑자기 직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막 손님이랑 싸우는 애도 있었고, 엄청 많았죠. 너무 다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 상식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를 봤더니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그 친구들의 경험에서 이해를 좀 해주려고 했고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친구들이 왜 이럴까라고 하면 비전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비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비전이 한국 사람들 저도 특히 실수했던 게 돈 많이 벌면 내가 더 해줄게. 우리 가족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데 가족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고 나서부터 가족하고 싸우는데 가치를 주고 책임을 주되 그거에 대한 정확한 베네핏을 주는 거.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명이 직원이면 그중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교육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교육을 엄청 많이 하고 직원들이 이제 플로어에 나가기 한 3개월 전부터 교육을 받는데 그 직원들한테 교육하기 첫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랑 일을 하면 분명히 힘들 거고 분명히 어려울 거고 우는 날도 있을 수도 있어. 단지 내가 하나 너한테 개런티 해줄 수 있는 건 내 밑에서 배우면 3년이 지난 뒤에 똑같은 지금 이 자리보단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너한테 개런티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안전하고 편하게만 갈래? 아니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선택할래? 선택을 주겠다. 이러면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나는 이런 거 싫어. 난 이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아. 그럼 친구들은 그냥 가라고 해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가족을 전부 다 케어해야 된다거나 혹은 아니면 자기도 그런 비전이나 꿈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6개월, 8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친구들 진짜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모든 그 대다수의 직원들이 인정했을 경우 그 친구를 승진시켜 주거든요. 근데 이 예시가 많은 애들한테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같이 있던 직원들이 늘 항상 했던 게 안태양은 되게 무섭고 혹독하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감정을 쓰지 않아서 너무 좋아. 이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사나 리더가 되고 보니까 저도 예쁜 직원 있고 미운 직원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뭔가 많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김호석 씨는 굉장히 그 5, 6, 7회차 때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저 오늘 새벽에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맥락과 굉장히 지금 흡사해서 혹시 머니볼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꼭 보세요. 머니볼? 머니볼 야구. 브래드 피트 주연. 야구 영화예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메이저리그에서 하위권 팀이었는데 그런 이제 어떤 데이터를 도입을 하고
어떤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네. 기존에는 그냥 뭐 스카우터들이 그냥 얘 힘이 좋아, 얘 잘생겼어, 네. 얘 태도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카우트에서 쓰거나 이제 그런 이제 멤버들을 구성을 하는데 네. 새로운 이제 뭐 스탠포드 나온 친구한테 이제 이런 어떤 뭐 타율이라든지 출루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접목을 해서 얘는 팀에 몇 승을 기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친구들만 이제 네. 스탯에 맞는 친구들로만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해서 우승은 못했지만 네. 그걸로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이제 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만든 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단장이 빌리빈이라는 단장이 유명한 단장인데 네. 그 단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그 리더십 뭐 네. 어떤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법들 뭐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저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꼭 보세요. 네. 뭐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기장 쫓아다니면서 봤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전략가라고 이야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축구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포지션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한쪽이 비면은 그거를 메꾸는 역할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과 플레잉 코치 뭐 트레이너 코치 각각의 그 리더로서의 역할들이 어찌 보면 서포터 입장에서는 그냥 관중으로 보는 거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이면은 그냥 그 잔디구장에 선수들이 놓인 것만으로도 이게 네. 공이 왼쪽으로 가면은 분명히 골이고 네, 오른쪽 가면 분명히 이거는 볼이 뺏긴다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태양님이 얘기하셨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 것들의 경험에 의해서이기도 한 것일 수 있겠지만 데이터 분석도 있고 그 관찰을 통한 학습이 경험으로 묻어져 오는 것도 있으니까 진짜 마케팅 빅리그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들 다 복합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까지 이제 안태양님의 특집 3편이 마감이 되는데 짤막하게 안태양님이 이제 앞으로 하고 싶으신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 들으니까 100세 시대 그런 거 있는데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수거든요. 그래서 와. 완전 부러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100세 시대라고 백수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들게 됐던 계기가 20대 친구들을 위해서 강연을 자주 다녔어요. 작년에랑 최근에.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다니다 보면 공부를 하고 싶고 많이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플랫폼이 갖춰져서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정보들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100세 시대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거기에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조언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사실 이제 20대 애들이 저를 찾아올 때는 저는 되게 막 행복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하게 그 친구들 얘기하거든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저도 많이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20대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도 누나도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되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그냥 우리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이야기를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00세 시대라는 걸 만들었고 푸드테크의 저는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 그리고 이제 음식 뭐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좀 믹스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매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서울 시스터즈는 이제 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좀 변형을 하려고 이제 뭐 음식 쿡방도 하고 먹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래블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의 채널로 좀 좀 그런 채널로 좀 더 확대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재밌네요.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세상은 넓어요. 참 그 3편 동안 많은 거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러잖아요. 아 저는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아요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이렇게 배울 게 많냐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 연마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빅리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들을 계속 귀로 청취하면서 네. 연마하는 시간이 되셨으면은 네. 했겠다. 예. 이름을 싶습니다. 바꿔야 할까 봐요. 어떻게 해요? 마케팅 에브리띵. 네, 마케팅 에브리띵. 에브리띵 이거. 네. 네. 어떠셨어요? 예. 3회 하시는 네. 거 헌웅재님 어떻게? 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마케팅 에브리띵 에브리띵. 리그 네. 하면서 사실은 되게 뭐 네. 마케팅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뭐그 안에 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런 얘기들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서 네. 발굴해서 네. 이 팟캐스트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 리그 이 네. 마빅에서 많이 네. 다루는 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홍성님은. 저도 이게 단순히 그냥 마케팅이라 해서 그런 이야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계속 들어보니까 뭐 HR적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경영관리 쪽도 있고 조직 그런 문화도 있고 하는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 다뤄지는 게 연결돼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항상 한 이야기인데 예. 센스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예, 오늘도 한 문. 네. 예, 오늘도 또 한 문장. 드디어 예. 있었는데 계속 잠시 쉬었었는데 네, 잠시 쉬었어요. 네, 칠회 때 빵 터지네요. 다시 재개를 하는군요. 네. 네. 페이지 124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센스란 번뜩임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식의 축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게스트 안태양님이 거의 플러스 되는 거는 다 살리고 네. 마이너스 되는 건 또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포장하면서 네. 더 강점을 이렇게 축적하시는 게 보니까 말씀하신 게 양을 많이 늘리면서 질로 이렇게 습격하는 이런 센스를 이제 길러야겠다. 네. 네. 이게 거의 특제 3회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회는 여기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연상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